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건우입니다. 이제 3, 4월 달 이제 교육과정반 개강을 합니다. 저희 1, 2월 달 이론반 종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개강을 합니다. 왠지 종강을 하면 한 달 정도는 방학처럼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개강이라 저희 인생이 이렇죠, 뭐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뒤에 바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일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3, 4월 시작을 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거는 잠시 후에 빔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 4월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학교도 개강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시 이제 직강에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같이 한번 잘 학습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좀 많았는데 좀 거쳤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날이 창창한 날에 좀 나가서 놀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교실 안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나가서 언젠가는 이제 바람을 쐴 날이 오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기 전에 오늘 프린트 3개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빔 자료 하나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서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교과서 복사본 받으셨습니다. 자료 총 3개입니다. 다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다 받으셨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볼 텐데, 교재로 이제 수업을 나가기 전에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돼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워밍업 작업 잠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3, 4월 반 개강을 했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먼저 3, 4월 반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 2월 달에는 저희가 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를 했는데 3, 4월 반 들어와서는 저희가 교육과정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반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좀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보신 분도 있으실 테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모든 성취 기준에 성취 기준 해설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즉 저희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은 불친절한 교육과정이에요. 왜냐? 2015 교육과정을 펴고 학습을 하기에는 부족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점에 두되 자, 필요한 부분은 2009 그리고 2012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보충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간혹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2009 개정교육과정은 너무 오래된 교육과정이 아니냐, 2009까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보지는 않아요.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끌어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다음 장은 이제 3, 4월 교육과정반의 특징이 좀 소개가 됩니다. 특징은 좀 3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가 3, 4월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좀 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취 기준만 달달달 외운 게 아니라 성취 기준만 놓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와 그리고 관련 교과서 핵심 정리를 같이 봅니다. 저희 교재를 미리 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저희 교재 자체가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기출 문제와 교과서 핵심 정리가 같이 한 큐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취 기준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성취 기준, 기출 문제, 교과서 핵심 정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교재에서 제가 같이 확인을 시켜드리겠고요. 자, 다음 장은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좀 반복을 좀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 교재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 교재를 보셨거나 또는 교육과정 원문을 한번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성취 기준 자체가 중학교 1, 3학년이 있고요, 고1이 있고요, 고등학교 2, 3학년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3개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자,
그렇게 차례차례 소개가 되는데 저희 교재에도 중학교 1, 3학년 성취 기준부터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차례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업을 나갈 때 중학교부터 차례차례 나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과목인 화법과 작문 그리고 독서를 기본축으로 잡고 이것을 공부할 때 중학교 1,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에 관련 성취 기준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예시가 나타납니다. 자, 예시는 좀 토론으로 예를 좀 들면 될 것 같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시면은 토론이 총 3번의 성취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화법과 작문의 토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도 토론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중학교 1, 3학년에도 토론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대로 만약에 처음부터 차례차례 학습을 해 나가면은 중학교 때 토론 또 하고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습할 때 토론 또 하고 화법과 작문 들어가서 토론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토론은 할 때 관련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 3학년의 토론을 같이 한 번에 한 큐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중복을 방지하고자 해요. 그래서 관련 또 성취 기준에서 또 2012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을 좀 끌어와서 같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토론을 3번 할 것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성취 기준을 정리할 때 관련 있는 2012, 2009 개정교육과정도 같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은 3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3번째 특징. 3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좀 채택을 해서 좀 같이 볼까 해요. 저희가 성취 기준으로 학습을 하지만 성취 기준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상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성취 기준만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취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로 가서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 활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화법과 작문, 독서, 매체 이 3권을 선택을 해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화법과 작문과 매체는 미래인 교과서를 채택을 했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천재 교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양해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받으신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총 3개 중에 자, 교과서를 복사해서 드린 그런 유인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수업 계획대로라면은 매주 이렇게 교과서를 복사해서 드리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했었습니다. 근데 제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노량진에 지금 저작권 바람이 불었어요. 저작권 바람이 불어서 이 3권의 교과서를 제가 복사를 해드리면 크게 걸리죠. 저작권에. 그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법과 작문, 독서, 매체를 3권의 교과서잖아요. 이 3권의 교과서를 한 권으로 묶어서 제가 교재를 좀 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성취 기준만 보고 교과서를 안 보기에는 찜찜하고 그렇다고 교과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쓰기에는 저희가 또 저작권의 위험이 있고 이래서 제가 교재를 냈는데 잠시 받으신 프린트를 보시면 지금 2쪽 모아찍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나오는 책의 원본인데요.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거기 5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첫 페이지가. 근데 교재 페이지로 보면은 12,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12페이지 한쪽, 13페이지 한쪽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페이지 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2쪽 모아찍기로 교재를 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소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교재를 냈는데 그래서 화법과 작문, 독서, 매체가 총 3권이지만 이 3권을 한 권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직 교재가 안 나왔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번 주에 교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교재가 못 나와서 교재는 다음 주 초쯤에 이제 교재가 나오고요.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해서 프린트로 복사를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합법과 작문 독서 매체와 관련해서 천재교과서, 미래인 교과서 혹은 파일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교재를 굳이 구매하지 않으시고 파일을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때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자꾸 책을 내면은 여러분들 책 사세요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두 쪽 모아 찍기로 냈고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책이 얇아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요. 그렇게 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 가격이 다운이 되고 이게 얼마만치 팔릴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10원 한 장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교재는. 저는 전혀 이득이 없고요. 우리 수업에서 같이 보려고 낸 거예요. 오히려 제가 출판사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좀 교재를 낸 건데, 그래서 교재를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만약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4층에 있는 서점 이용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대입니다. 10,000원대. 그리고 이제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고시마당이라든가 아니면 IT층을 이용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인강 선생님들께만 더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오늘 프린트로 여기 직강에 자료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내일 영상과 함께 똑같이 인강에도 자료가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저작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강보다는 인강이 훨씬 위험해요. 왜냐면은 인강은 자료가 다운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강에는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더 취약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교재가 출간되는 만큼 다음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올린 자료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 이후에 책 구매 의사가 없는데 수요일 이후에 강의를 들으실 선생님들께서는 수요일 전에 자료를 다운받아 두시기 바라고, 뭐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상관없고요. 그대로 이거 자료 활용하시면 되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재를 냈다는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부교재를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이 있으시거나 교재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걸 보셔도 되고, 저희는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가 아니고 교사가 보는 교사용 교과서를 채택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각주가 많이 달려 있어서 주석 교과서를 활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서 저희는 주석 교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잠깐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취 기준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에 제시된 내용이 교과서와 교과서 내용과 학습 활동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3, 4월발은 아무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장은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관련 기출문제를 잠깐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화법부터 나오는데요. 화법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교육론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화법, 독서, 작문 중에 화법을 가장 열심히 하시죠. 왜냐? 교재의 맨 앞에 있잖아요. 화법을 가장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가장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1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독서는 14문항, 작문은 16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화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게 12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 화법 부분의 이제 출제의 특징 같은 경우는 주로 이래요. 교과서만 학습해서도, 이론서만 학습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기보다는 교과서와 이론서를 다 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여기 2019학년도 1번 문제인데요. 자, 대화 원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공손성의 원리나 협력의 원리는 교과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의 이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과정에서도 예의 이론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19학년도 1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교과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론서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경향으로 봤을 때 이론서와 교과서를 함께 봐야 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화법 영역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문항 번호에 제가 노란 색깔을 입힌 것은 교과서, 지금 교육과정반에서 저희가 학습을 하면은 문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문제 정도를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합법 영역에서는 많은 문항수가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반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 영역과 관련해서는 토론이라든가 자아 개념, 그리고 대화 원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강색으로 체크가 되는 부분은 이제 이론서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자아 개념의 의미라든가 특징은 교과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도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서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2014학년도 1번 문제도 이론서 그리고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화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은 이제 독서로 넘어가서 독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색깔 칠한 걸 잠깐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교육과정을 학습했을 때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은 교과서를 학습하셨을 때 풀 수 있는 문항. 교육과정에 그대로 나와 있죠. 독서 토론이라든가 사회적 항의라든가, 이건 교육과정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과서를 학습하고 또 교육과정에서 보는 창의적 독해, 비판적 독해, 사실적 독해, 추론 독해, 이런 독해 방법들,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이제 요약하기와 관련해서 중요도 평정이라든가 중심 문장의 의미, 이런 것들을 교과서만에서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만에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한 최근 경향을 잠깐 보면은 독서의 구성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 문식성과 같은 이제 이론적인 측면도 가끔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려면 이론서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1, 2월 달 이론반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론서도 다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독서를 마저 볼 텐데, 자, 독서를 보면은 독서에도 독해 방법이라든가 요약하기가 지금 계속 반복 출제가 돼요.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독서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화법, 독서 봤어요. 화법과 독서는 주로 교과서와 이론서를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 화법, 독서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와 같이 독해 방법이 지금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죠. 근데 장문은 좀 달라요. 장문을 좀 보시면 장문은 딱 봐도 색깔이 칠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인 측면이 훨씬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 문제 맨 위에 있는 2019학년도 3번 기입형을 보더라도 지식의 종류라든가 담화 간습 같은 부분은 이제 담화 간습은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리고 교육과정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서를 보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2019학년도 3번 문제도 교육과정 이론서를 다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2019학년 3번이라든가 그다음에 2018학년 3번 이런 문제들은 다 이론서를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문 영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강세를 띠기보다는 이론서가 강세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마저 보면 장문 파트 같은 경우는 장문 이론이라든가 장문 평가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반복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 2월 달에 이 부분을 학습을 했는데, 다시 만약에 지금 복습을 하신다면은 장문 파트에서 복습을 하신다면 장문 이론과 장문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런 부분을 의의를 여기서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장은 이제 교육과정반과 관련해서 이제 운영 시간에 대해서 좀 잠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유동적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은 9시 30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끝나는 시간이 좀 유동적일 것이다 라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유동적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수업 시간을 내보낼 때 17시라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17시는 아무리 늦어도 17시까지는 끝내드릴게요 라는 의미에서 내보낸 거고요. 웬만해서는 17시 이전에 끝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복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16시 이렇게 끝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할 텐데,
17시까지 시간표가 나갔으면은 왜 17시까지 안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최대한 제가 강의를 할 때 적어도 17시까지는 끝내드릴게요 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17시까지 안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강의실은 303호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후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운영할 예정이니까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빨강 스터디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빨강 스터디 같은 경우는 화법, 독서, 작문 이론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EBS 문제집이라든가 학력평가 같은 문제를 저희 중등 임용고시화해서 문제를 좀 바꿔서 같이 풀고 정리하는 스터디입니다. 근데 화법 영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독서도 절반 정도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 독서와 작문 영역을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스터디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카페 빨강 스터디 자료실에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카페를 참고하셔서 좀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수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장 같은 경우는 교재로 가기 전에 잠깐 워밍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워밍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3, 4월은 교육과정반을 운영을 해요. 교육과정을 정리를 하는데, 교육과정반 같은 경우는 그냥 주로 성취 기준을 잘 정리를 하고 성취 기준을 잘 학습하고 외우면은 시험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얼추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교육과정반을 운영하는 김에 교육과정이 뭔지, 그리고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가 뭔지는 좀 보셔야, 그리고 교육과정의 원문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워밍업 작업을 잠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필기는 별로 하실 필요 없고. 자, 다음 장은 교육과정이란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빔자료는 15페이지고 잠깐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영어도 막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국어 시간 말고도 교육학 시간에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시간에 이제 배우신 내용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교육과정의 의미부터 나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커리큘럼을 번역한 말인데요. 자,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라틴어 쿠레레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죠. 이 쿠레레 같은 경우는 교육학 파이너 할 때 나옵니다. 지금 내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쿠레레 같은 경우는 달린다, 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경마장에서 뛰고 있는 말하고 말이 뛰고 있는 그 경주로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한번 뛴다, 달린다라는 것은 지금 교육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공부한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말이 달리는 코스는 교육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즉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과정, 그런 교수 요목을 뜻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장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습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조직하고 배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무엇을 가르칠지 또 어떻게 조직할지를 수업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다음 장은 교육 과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는 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이러한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타일러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바도 있고 다양한 학자들이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공통된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은 교육 과정을 만들 때 목표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도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평가 요소도 꼭 들어가야 된다. 학습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공통된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에는 크게 목표, 내용, 평가 같은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자, 이런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들이 교육과정의 체계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6,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저희 국어과 교육과정의 체계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먼저 6, 7차 먼저 보시면은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대로 목표, 내용, 평가가 있죠. 그리고 덧붙여서 어떻게 가르칠 건지, 방법에 대한 요소,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그 과목에 대한 성격이 어떤지, 성격도 추가해서. 그래서 크게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서 이러한 형식의 틀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6, 7차, 2007, 2009 이렇게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인 틀은 여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돼요. 이제 약간의 용어상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두 개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뿐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6, 7차와 2015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성격 그대로고요. 목표 그대로죠. 그리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용어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6, 7차에는 방법, 평가였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2015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고 용어를 바꿨죠. 지금 방법과 평가가 같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어만 약간 달라졌을 뿐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라고 해서 대부분 교육과정은 구성 요소가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잠시 후에 교육과정 실제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립니다. 소개. 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왜 2015 개정교육과정이 탄생을 했을까요? 왜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을까요? 이 개정 이유가 나와요. 개정 이유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기는 교실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학습했을 때 그 학습한 내용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학생 스스로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첫 번째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 이유는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2015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 교육과정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더 다른 배경,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개정 배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유를 두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게 하려고 이제 교육을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지식만을 강조하는 문제풀이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식 교육으로는 이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과정을 좀 바꿨다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좀 종합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서 문이과를 칸막이를 없앴대요. 이게 초점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문이과를 통합시키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문이과를 이젠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었다고 보셔도 크게 과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과를 칸막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두고 그리고 나서 부수적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길러서 결국에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이과를 통합하는 게 초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다음 장은 이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해요. 이 부분은 이제 교재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과목명을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은 크게 중학교 1, 3학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 3학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과정 자체가.
각각에 해당하는 지금 국어 교과서 이름이 뭔지를 교과서 명칭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과서 명칭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과서 명칭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국어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공통교육과정하고 선택교육과정으로 나뉘어요. 공통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학년군에 속한 학생들은 모두 다 배워야 하는 과목이에요. 반면에 선택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과목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너가 듣고 싶은 과목을 한번 선택해봐라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선택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중학교 1, 3학년은 공통교육과정이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선택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부터 살펴보면은 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과목명이죠.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과목명은 국어입니다. 국어. 그리고 그 안에 듣기 말하기부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 모두 다 단원으로 들어가 있죠. 이 5개의 하위 영역이 국어교과서로 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 장은 이제 고등학교가 나옵니다. 자,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또 나눕니다. 국어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눈대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고1에 해당하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고2, 3에 해당합니다. 먼저 공통 과목부터 말씀드리면은 공통 과목은 고1이 이제 국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모두 다 고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배워야 하는 과목이죠. 자, 반면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과목인데 크게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일반 선택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로 선택에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잠시 고1부터 봅니다. 고1. 고1도 역시 공통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1은 무조건 다 국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국어도 중학교 1, 3학년과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부터 문학까지 다 교재로 지금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고2, 3인데요. 고등학교 2, 3학년 보시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 선택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진로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라는 게 있는데 실용국어 같은 경우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과목이고요. 심화국어 같은 경우는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에게 지금 학문을 탐구하는 목적, 학문을 연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국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 고전 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을 실제로 읽음으로써 수준 높은 교양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전 읽기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심화국어라든가 실용국어 같은 경우는 뭐 실업계 학교라든가 아니면 특성화학교에서 많이 채택을 하는 그런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2, 3 같은 경우를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좀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영역에 차등이 있느냐, 위계 관계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수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에서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셨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에 포함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 선택 과목을 위주로 시험을 좀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장 넘어가서 다음 장 적용 시기를 잠깐 보시면 작년 2018학년도부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올해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아직 적용이 안 됐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아직 없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거의 같이 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반 선택, 진로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는 다 나온 상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 수의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2012와 2015를 좀 비교를 했어요. 저희가 주로 공부를 하는 중학교 1, 3학년도부터 매체까지 이 5개의 영역에 관련해서 성취 기준 수를 좀 비교를 했는데 2012와 비교해서 2015에서 전체적으로 좀 줄었어요. 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 수가 점차적으로 줄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체라는 과목이 신설이 돼서 오히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과목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5에서 성취 기준 수, 든말 일수의 성취 기준 수가 줄었지만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2015만 보는 게 아니라 2012도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성취 기준이 어떻게 수가 변화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에 대한 일련 번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재 13페이지를 잠깐만 보시면, 교재 13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일련 번호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성취 기준 앞에마다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왼쪽에 듣기 말하기가 밑에 제시가 되고요. 오른쪽부터 읽기, 쓰기가 나오는데 그 성취 기준 앞에마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이 일련 번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일련 번호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필요 없는데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일련 번호 붙이기 같은 경우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하던 방법을 2015에서 다시 부활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장을 보시면 9900101이라는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9 같은 경우는 학년을 뜻해요. 그래서 중학교 1, 3학년은 통틀어서 9라고 칭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10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은 과목명을 말해요. 국어를 줄여서 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010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앞에 있는 01은 하위 과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01번은 듣기 말하기, 02번은 읽기, 03번은 쓰기를 말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01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각 성취 기준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990101은 중학교 국어, 01번은 듣기 말하기였죠? 듣기 말하기에 1번 성취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19개 0302는 고1 국어, 03번은 쓰기였죠? 쓰기 2번 성취 기준이죠.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의 내용이 이어져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고1은 이제 중학교 1, 3학년과 비슷한데 고등학교 2, 3학년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는 똑같습니다. 12 화작 02, 01로 좀 설명을 드리면, 12는 역시 학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은 그냥 통틀어서 12라고 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는 과목명인데요. 화법과 작문을 줄여서 화작, 독서는 그대로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줄여서 언매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르죠. 앞에 중학교 1, 3학년과 고1에서는 하위 영역이었잖아요. 01번이 듣기 말하기였고 2번이 읽기였고 이랬는데, 여기 02번에서는 지금 화법과 작문을 예를 들면은 화법과 작문과 관련된 하위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하위 영역은 화법과 작문의 본질, 화법의 원리, 작문의 원리, 화법과 작문의 태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일련 번호가 붙여졌어요. 그래서 12화작 02, 01이라는 명칭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화법과 작문, 02번이 화법의 원리죠. 화법의 원리 1번 성취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련 번호의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장부터는 전체적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체계 용어 설명이 이어집니다. 교재 28페이지를 펴시고 지금부터는 교재를 보시면서 빔자료 옆에 놔두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를 앞에 빔 보지 마시고 이제 빔자료를 보시면서 교재와 함께 가겠습니다. 교재 28페이지 펴시고요. 빔자료 펴시고요. 자, 빔 32페이지 펴시고 교재는 28페이지 펴시고,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2015 개정교육과정도 역시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그리고 평가 방법,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라고 이런 틀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확인을 시켜드리면 28페이지부터 이제 화법과 작문이 시작이 되는데 28페이지 맨 위에 성격이 있죠?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시면 중간에 2번에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29페이지 넘어가시면 29페이지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내용이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뒷장에도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는 뒤에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형태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형태로 지금 교육과정이 구성이 됐다라고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저희가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요. 2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9페이지에 내용 체계표를 한번 보려고 해요. 내용 체계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빔자료는 34페이지를 보시고요. 34페이지, 교재는 29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빔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내용 체계가 크게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렇게 5개 요소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면 교재로 가서 교재 29페이지를 보시면은 1번 내용 체계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맨 위에 상단바를 보실게요. 상단바 보시면 영역, 핵심 개념 똑같이 제시가 되죠. 실제로 교육과정에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제가 빔자료 34페이지에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한번 의미를 맞춰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를 한번 볼게요. 34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교재 아니고 빔자료입니다. 빔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핵심 개념이라는 것은 교과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래요. 일반화된 지식은 해당 영역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이래요. 내용 요소는 필수 학습 내용이래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교재로 가서 보셔도, 자, 교재 29페이지로 가셨을 때 맨 위에 있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보시면 그와 관련된 핵심 개념으로 자아인식, 대인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일반화된 지식은 이 세 가지를 줄글로 풀어 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내용 요소도 자아인식, 대인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묶어서 다른 말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즉 자아인식과 대인관계를 묶어서 지금 내용 요소의 두 번째에 있는 화법과 작문의 기능으로 묶어놨고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바꿔서 내용 요소의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의 특성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것밖에 없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의 차이가 무엇이냐,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이런 체계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체계만 나열만 해놨을 뿐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지금 계속 나오는 만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개정각이라는 거예요.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내후년에 또 개정이 아무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계상의 혼란이 있다. 지금 용어가 지금 구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30페이지에 있는 성취 기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합니다.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성취 기준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갈 텐데, 30페이지에는 합법과 작문에 관련된 성취 기준을 한 번에 보세요 라고 제시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다음 장 272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272페이지. 272페이지부터 합법과 작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교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물이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책갈피하고요. 노트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책갈피 같은 경우는 관련 성취 기준을
있을 때 보기 때문에 270페이지 하다가 갑자기 앞에 110페이지 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랬을 때 계속 넘기기 좀 불편하니까 책갈피로 껴놓고 가면 편할 것 같아서 책갈피를 좀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또 제가 노트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간혹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재를 봤을 때 필기할 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랬을 경우에는 필기를 좀 하셔야 되니까 노트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준비물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물까지 말씀을 드렸고 272페이지로 오시면은 중간 밑에부터 다시 내용 체계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272페이지 밑에 내용 체계 표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 옆에 273쪽에는 이제 화법과 작문의 본질 해서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272페이지로 오셔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로 오시면 영역과 관련해서 영역이라는 게 뭐였어요? 앞에서 빔자료를 보시면은 해당 교과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를 좀 보셔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34페이지 보시면은 34페이지 맨 위에 써 있잖아요. 영역의 의미에서 즉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 범주다라고 말씀이 지금 서술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 그리고 화법의 원리, 작문의 원리,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태도 이렇게 하위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위 영역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구성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에 있어서 지식적인 측면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도 배워야 되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품을 수 있는 태도 측면도 같이 배워야 하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틀을 맞춰서 이렇게 하위 영역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때 보시면은 본질, 가치, 원리, 태도 이렇게 본질, 원리, 태도로 이제 이 하위 영역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법과 작문에서 이제 본질, 원리, 태도로 하위 범주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질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리 같은 경우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태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그냥 태도고요. 자, 이렇게 본질, 원리, 태도로 구성이 되는데 본질 같은 경우는 지식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 중에서 명제적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명제적 지식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었을 때 서울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것처럼 명제적 지식과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는 성취 기준 혹은 내용을 서술할 때 무엇임을 안다라는 형태로 서술이 이루어지죠. 이런 게 바로 명제적 지식이다. 그리고 원리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같은 경우는 서술을 할 때 무슨 과정임을, 무슨 절차임을 안다라고 서술을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떡볶이를 만드는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성취 기준 많이 학습 목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게 바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태도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을 학습함에 있어서 화법과 작문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가 지녀야 할 태도 아니면 길러야 하는 태도, 정의적 측면을 말하죠. 이런 거를 태도라고 한다. 정의적 측면. 그래서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것, 지금 본질, 지식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서 하위 영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바로 교육과정의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 원리, 태도로 하위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화법과 작문을 들어갔을 때
먼저 본질에 해당하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부터 수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부터 저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마저 하시고 자, 이젠 27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잠깐 쉬기 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273페이지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이젠 먼저 합법과 작문의 본질 나오죠. 본질 들어가서 관련 성취 기준이 3개가 있어요. 그 성취 기준 잠깐 보시면 합법과 작문의 특성이 나오고요. 합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 나옵니다. 이런 성취 기준이 3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성취 기준을 저희가 차례대로 볼 건데 이 성취 기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설명만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법과 작문은 이제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합법과 작문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화자는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타인이 자신에게 한 말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하면서 타인과 점차 관계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합법과 작문이라는 의사소통 활동은 다양한 맥락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의 주제, 글의 목적, 예상 독자와 같은 상황 맥락이라든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합법과 작문이라는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런 과정, 합법과 작문의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봤을 때 자신의 자아를 인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법과 작문이라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과 타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 자체가 바로 이 성취 기준에 투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272쪽에 보시면 핵심 개념에 맨 위에 있는 핵심 개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아인식, 대인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이 합법과 작문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러한 핵심 개념을 뽑을 수 있고 이런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성취 기준이 이렇게 3개가 제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성취 기준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취 기준이 아무렇게나 이제 제시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274쪽으로 넘어가셔서 성취 기준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 수업 계획서 잠깐 보시면 받으신 자료 중에 수업 계획서, 이 수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도를 어떻게 나갑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맨 뒤에 있는 10페이지까지 지금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1페이지부터 이제 차례대로 주차별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별로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합법과 작문을 나가고요. 6주차, 7주차는 독서를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주차는 매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페이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1페이지 맨 위부터 보시면은 합법과 작문의 본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합법과 작문의 본질과 관련해서 성취 기준이 3개가 있었죠. 그래서 성취 기준 3개가 각각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합법과 작문의 기능, 그리고 맥락 이렇게 3개의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를 보시면 12화자 0101과 관련해서 옆에 교재 페이지, 부교재 페이지 수가 적혀져 있어요. 교재 페이지 수는 저희 기본 교재고요. 부교재는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와 관련된 유인물과 관련된 그 페이지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합법과 작문 1번 성취 기준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10학년 국어, 고1의 국어의 의사소통 행위도 같이 연계해서 봅니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째, 3번째 성취 기준도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하나 성취 기준을 보고 교과서로 가야 되는데 합법과 작문의 본질 같은 경우는
합법과 작문의 본질에 해당하는 3개의 성취 기준을 한 번에 묶어서 교과서 한 단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3개의 성취 기준을 다 보고 나서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내용이 프린트예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금 교재 페이지 수가 어딘지, 그리고 부교재 페이지 수는 어딘지 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만약에 잊어버리시면은 조교사 선생님께 계속 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시고, 만약에 없으시면은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항상 두시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74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1번 성취 기준부터 볼게요. 1번 성취 기준 잠깐 보시면 1번 성취 기준은 이제 합법과 작문 1번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법과 작문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성취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합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색깔 글씨에 사회적 의사소통 그리고 합법과 작문의 특성 이렇게 두 가지가 색깔 글씨가 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초점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좀 투영을 시키면 합법과 작문이라는 것은 개인적 행위를 넘어서 지금 사회적 행위까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성취기준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취기준 해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밑에 있는 2012 개정교육과정으로 대체해서 봅니다. 그래서 274쪽부터 관련 성취 기준이 1, 2, 3, 4 4개가 제시가 되는데요. 저희는 1번, 2번, 4번을 보겠습니다.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성취 기준을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 첫 번째 관련 성취 기준부터 보시면 2012의 합법과 작문 2번 성취 기준이었습니다. 성취 기준 문장을 잠깐 보시면 똑같아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합법과 작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는 특성이었는데 여기서는 성격과 기능으로밖에 바뀐 게 없어요. 결국 성격과 기능 그리고 성격과 기능과 위의 특성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술 자체가 같아요. 자, 그래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합법과 작문이 갖는 즉 사회적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지만은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색깔 글씨 두 번째 줄에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을 해서 즉 개인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즉 합법과 작문이라는 것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감당을 하고 즉 사회적으로 나가서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칠판에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빔이 켜져 있는 관계로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